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신학을 신학답게, 역사를 역사답게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종교개혁의 본질과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 뒤편에 있는 바로 이 지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BC 264년 포에니 전쟁서부터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로마 제국 최대의 판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지명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지도를 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 지도에 갇혀 있지 않는가. 이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살고 있고 세계를 더 넓게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세계에 갇혀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가 보여주는 곳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근대라고 하는 서양 문명이 퍼져나와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하였고 우리의 역사가 근대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문명적 기초가 바로 이 로마 제국 판도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BC 3세기 무렵부터 AD 2세기라고 하는 약 500년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이 그림 안에 2500년 역사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지도는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변함없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죠. 그런데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이 지중해 연변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최대의 판도가 이미 AD 2세기 중반서부터 무너졌고 5세기 때는 더더욱 무너져서 이 제국이 분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뇌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착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세계는 이렇게 넓었고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부 유럽, 중부 유럽, 동유럽이 다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우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서양 역사는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떠올립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독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루터를 독일 종교개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어떻게 등장을 했으며 어떻게 나머지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미쳤는지를 냉철하게 파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프랑스나 잉글랜드,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오른편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하나의 평원입니다. 거대한 평원이 프랑스서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그리고 쭉 돌아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독일은 길게 뻗은 알프스 산맥 북쪽에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건 역시 루터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왼쪽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가 오스트리아가 여기에 이렇게 알프스 산맥 동쪽에 있습니다. 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알프스 산맥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의 왼쪽에 스위스가 있습니다. 독일 그러면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를 금방 떠올립니다. 어떤 점에서는 루터보다도 훨씬 유명한 사람입니다. 18세기 초반부터 19세기 막 시작할 때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당시로서는 장수한 사람인데
어느 역사책을 살펴보더라도 어떤 철학을 살펴보더라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독일의 철학자로서 독일 관념론 철학을 절정에까지 끌어올려서 오늘날 독일을 철학의 나라는 곧 독일이다라고 하는 명성을 국악에 만든 인물입니다. 우리는 루터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임마누엘 칸트의 동상입니다. 그의 고향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했고 평생 그 도시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퀘닉스베리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칸트의 도시 퀘닉스베리히에서 칸트는 독일을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독일 중에 뭐가 진짜 독일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 될 수가 있지? 독일의 정체성이 무엇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통일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독일 사람이 되고 독일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19세기로 넘어가면서까지도 독일은 수백 개의 독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 칸트가 고민을 한 그 도시 퀘닉스베리히는 지금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 러시아 영토입니다. 만일 이 시대에 칸트가 눈을 뜨고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을 목격한다면 이 우크라이나서부터 칼리닌그라드와 폴란드 동부를 관통하는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다 슬라브족이 아닌가? 왜 같은 슬라브족이 이렇게 처참한 전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러시아가 뭔가, 왜 러시아가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가? 왜 갈등하는가? 왜 서로를 쫓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앙숙인가? 어떻게 해야 러시아가 하나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은지할 겁니다. 그러나 칸트는 독일을 고민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나라가 대략 2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독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독일의 종교개혁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독일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공부할 때 머릿속에 통일된 역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따로따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지역의 역사가 다르고 민족의 역사가 다르고 통치자들의 역사가 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삭손이라는 명칭이 있고 여기도 삭손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약간 형용사나 다른 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로워, 안할트,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작센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셋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작센이라고 할 때에 그 시대에 따라서 가리키는 지역이 다른 겁니다. 작센인들의 땅은 이 로워 삭소니라고 지금 영어식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곳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 시대의 작센은 지금의 삭소니와 삭소니 안할트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을 합한 지역인데 지금의 행정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면 삭소니의 작센의 중심 도시가 드레스덴인데 루터 시대의 중심 도시는 이 드레스덴이 아닙니다. 작센 선제 후의 중심 도시는 비텐베르그입니다. 루터가 대학 교수로 봉직했던 비텐베르그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이 작센 선제 후 령의 지역의 종교개혁을 기본으로 하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동조자들이 루터를 편들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그 무렵에 이쪽 지역은 여기 팔라티네이트, 헤세, 비르텐베르그 이쪽 지역은 불호권 종교개혁을 영향을 받아서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에 많이 끼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은 루터 종교개혁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지 아니했고 적극적으로 어떤 진영의 편가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에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동독, 서독이라고 나눌 때에 동독은 플로이센의 독일 내 영토와 작센 선제유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왼쪽의 국기는 맨 위에 있는 것이 프로이센 제국 국기입니다. 그 제국이 무너지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형성이 될 때 채택한 국기가 이 국기입니다. 지금의 국기죠.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린 것이 나치 독일인데 나치 독일 국기가 이 가운데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치가 2차 대전으로 몰락하면서 다시 공화국 독일이 만들어지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기를 지금의 국기로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수호한 세 개의 정당, 그 정당을 상징하는 그 색깔을 하나의 국기로 통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독일을 우리말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네덜란드는 이렇게 독일의 북서쪽 저지대에 있습니다. 원래 벨기에 룩셈부르크로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해서 저지대로 거쳐서 저 덴마크까지 이렇게 저지대로서 상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입니다. 부유한 고장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은 그렇게 유복한 땅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땅이 아닙니다.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종교개혁은 불어권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의 칼빈파 종교개혁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센 선제오령을 중심으로 해서는 루터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베를린을 중심으로 해는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이쪽 지역은 루터 당시에는 아직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틀란드 반도 오른쪽입니다. 유틀란드 반도 왼쪽 함부르크, 니더작센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개혁파, 루터파, 그 다음에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르크 이쪽 지역에 이렇게 베를린 쪽으로 흘러가는 게 여기 있죠. 엘베강입니다. 요 밑에 이렇게 흘러내는 게 베저강.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라인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서 흑해로 흘러가는 게 도나우강입니다. 왜 그렇게 강이 중요하냐면 독일이 유럽의 역사에 편입되는 단계가 저 강들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라인강에 의하여 이렇게 여기까지가 로마 제국의 판도로서 가장 먼저 문명화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문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명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명화가 되어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땅이 이렇게 된다면 문명화의 단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부터 문명의 혜택을 보고 문해력이 뛰어난 지역은 프랑스와 연결이 되고 그 중에 부유한 곳이고 먼저 대학을 설립한 이 네덜란드 지역의 개혁파 종교개혁을 했고 루터는 이쪽 작센 선제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서 독일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베를린 중심으로 한 브란덴부르크 백작이 퀘닉스베리히까지의 프로이센 식민 개척을 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그 힘을 바탕으로 서진하여 왕국을 만들고 제국으로 통합을 한 것이 프로이센의 역사고 오늘날 독일의 역사입니다.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샤를마뉴, 영어식으로 읽으면 찰스. 그가 즉위할 때의 영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된 것이 로마 제국의 판도지역, 국경선. 재위 기간 동안에 영토를 획득을 했고 세력 범위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세력 범위가 최대로 샤를마뉴의 그 프랑크 왕국의 세력 범위가 최대한적으로 팽창했을 때가 지금 거의 오늘날 독일의 동쪽 끝, 그 다음에 보헤미아, 헝가리 이쪽 지역을 이렇게 포함합니다.
이 지도를 잘 보면 샤를마뉴가 동쪽으로도 세력을 진출해서 판도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쪽 이태리 반도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이 있죠. 동로마 제국의 판도를 자기가 뺏은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황제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샤를마뉴의 머릿속에서 자신은 소로마 제국의 황제다. 로마 황제다. 그래서 동쪽의 로마 황제와 서쪽의 로마 황제 양쪽으로 나누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될 때 샤를마뉴 자신은 드디어 로마 제국을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이쪽 제국의 전체의 그 지도자들에게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국경선이 이렇게 강들과 관련이 있죠. 843년 분홍색 이쪽 지역이 프랑스가 되는 지역이고 오른쪽은 독일이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샤를마뉴가 죽은 뒤에 수십 년 내에도 독일 판도가 지금 유럽의 역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지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 동프랑크와 서프랑크의 중요한 역사적 차이는 서쪽은 단일 왕국을 일찍 형성해서 단일 왕국으로서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독일 동프랑크 지역은 연합 왕국의 형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왕국들의 연합 형태로 가는 것, 그것이 독일의 비극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연합 왕국이라고 할 때 부족공들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짝센 선제우 뭐 이렇게 나올 때에 그들은 원래 그 패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할 때는 이 부족이 각각의 왕국을 형성해서 왕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하나의 패권 하에 들어갈 때 왕의 칭호를 격화시키면 대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900년에 동프랑크 왕국의 옛 게르만 부족들의 근거지를 기반으로 5대 부족공국 프랑켄, 바이에른, 슈바벤, 짝센, 로타링기아가 자치권을 획득했다. 그러다가 911년에 샤를마뉴 왕조의 동프랑크 왕 루드비쿠스 4세가 후계자가 없이 죽자 그 왕위를 서프랑크의 카롤루스 조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911년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공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혈통을 따라가야 돼요. 샤를마뉴가 죽을 때에 아들이 셋이니까 자신의 제국을 세 등분해서 각각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 후계자가 죽으면 다시 후계자를 정해서 이 혈통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만일 절손이 되면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혈통을 찾아서. 지금 죽은 통치자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1차 상속권을 가져요. 그가 상속을 할 수 없을 때 혹은 상속받기를 거절하였을 때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로 올라가요. 그러면 동프랑크 왕국에서 샤를마뉴의 혈통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후계자인 서프랑크 쪽의 혈통 가운데 가장 가까운 상속자를 찾아서 이 왕위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법이에요? 성경의 모세 법전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게르만 본래의 부족 전통, 성경의 가르침, 그 다음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제국이 운영이 되고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왕위는 샤를마뉴 가문에게로 돌려주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정당한 상속자로서 이 동프랑크의 국왕직에 올라와야 되는데 샤를마뉴의 후계자가 온다면 자신들의 자치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왕위를 주지 말고 우리 가운데 선출하자 라고 결정을 해서 프랑켄 공작 콘라드가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왜 선출이 되겠습니까? 선출에 의한 거라면 그들 가운데 가장 강하다면 왕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누구
왕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장 약한 사람이 왕이 됐겠죠. 그 콘라드가 임종하기 전에 작센 공작 하인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919년 브리즐라우 의회에서, 즉 부족공 5이 모여가지고 왕을 선출을 할 때 하인리를 선출한 겁니다. 그 하인리의 아들 오토가 936년 아헨에서 동프랑크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부자간의 계승이 됐죠. 그래서 오토 왕조가 됩니다. 작센이 동프랑크, 즉 독일의 최초의 왕조라고 보면 됩니다. 오토 왕조입니다. 그러자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공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아니,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 선출이 제대로 된 건가?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연이어서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면 그 왕권이 너무 강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부족공들의 자치권을 빼앗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이건 부당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란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의 반란은 국법에 의해서 반란으로 규정되어서 그건 죄인이죠. 근데 당신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똑바로 해결 안 해? 그러면 힘으로 싸우자 할 때 이건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반란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반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진압을 하고 오히려 굉장히 강력하게진 거죠. 여기서 주교들을 행정 업무에,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시킨 것은 교회의 뜻이 아닙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어느 지역을 차지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세워보고 다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토가 보았을 때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려고 하다 보면 국가행정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세를 걷어들이고 호적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이러한 행정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행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것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토가 교회를 끌어들이고 교회의 협조를 구한 겁니다.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주교들이 교회만 하면 되는데 당시 시대의 그 흐름 때문에, 그리고 여러 공작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진 왕입니다. 공작의 임명권까지 가진 왕입니다. 이 국왕이 교회를 치면 교회는 무사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 협조를 해야죠. 130년 뒤에 오토가 독일 국왕의 자격으로 동프랑크 황제 자리를 계승하는데 그 나라의 명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인데 신성한, 믿음으로 세우는 로마 제국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 형성될 때의 판도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보헤미아 왕국, 독일 왕국, 이탈리아 왕국, 부르군디 왕국 네 왕국의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독일 왕국 밑에는 5개 부족 공들이 이 영토를 나누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 왕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연합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연방제는 동프랑크, 오늘날 독일을 중심으로 이쪽 지역에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인 겁니다. 다시 독일 왕국의 내부가 13세기쯤에 와서 로타링기아 부족공이 선제후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쾰른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마인츠 대주교 3명이 들어갔습니다. 14세기에 가면 작센 공작, 라인의 팔츠백,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마인츠 대주교, 쾰른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보헤미아 왕 7명이에요. 이렇게 7명이 됐죠.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바뀌었어요. 부족공 가운데는 작센공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작센 공작도 부족공의 명칭을 이쪽 지역의 영주가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공들이 다 사라지고, 원래 부족공들이 가지고 있던 선거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죠. 생애에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도시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 선제우령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에서 루터가 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여기 있죠. 스트라스부르 이쪽은 개혁파 종교개혁이 칼빈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여기 이쪽 베를린 이쪽은 아직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여기 프라하 이쪽 체코 이쪽 지역은 보헤미아 종교개혁이 이미 루터 전에 100년 전에서부터 일어났고 루터 당시까지도 여기는 아주 시끄러웠던 거죠. 현대 지도에서 여기가 지금 독일의 수도 베를린, 여기서 라이프치히, 할레, 잘레라고 하는 곳, 할레 대학, 그다음에 여기에 드레스덴, 지금 짝센주의 주도, 여기가 프라하,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지도를 보면 작센 선제우령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라이프치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이 9번도로 베를린, 라이프치히 중간쯤에 비텐베르그, 여기서 동남쪽에 토르가우, 라이프치히 왼쪽 위에 할레. 이게 라이프치히 현대의 전경입니다. 중세 유럽의 도시 그리고 심지어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도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유럽의 역사가 우리 동양의 역사, 우리 역사하고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디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도시의 전경입니다.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수도권을 생각하고 대구를 생각하고 부산을 생각하면 그냥 넓게 쫙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도시는 시민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 바깥에는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라이프치히 전경을 보면 이 도시를 둘러싼 저쪽에 보면 숲으로 뺑 둘러 있죠. 그래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광대한 평원이나 숲이 있고 도화지에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도시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도로고 그러면 그 점과 점 사이에는 이렇게 숲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이것이 그냥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